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북런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썬덜랜드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맨시티가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 라이벌 아스널 역시 22년 만의 리그 우승 도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과 잔류 강등 경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썬덜랜드 원정에서 졸전 끝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는 데체르비 감독의 데뷔전으로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상대로 킨스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베리발과 그레이가 중용될 거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이 둘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반, 아주 극초반에는 토트넘이 조금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시작 2분경에 솔랑키 컵백이 상대 수비 맞고 흐르면서 뒤쪽으로 흘러나온 거를 무하니가 뒤로 내줬고 이를 포로가 강력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는 썬덜랜드가 도리어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썬덜랜드가 득점 기회들을 맞이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만 그 썬덜랜드의 마무리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죠. 먼저 그 19분경에 헤이니두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이제 르페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썬덜랜드 공격수 브로비가 골문 앞에서 헤더로 가져갔으나 이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빅찬스를 놓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22분경에는 토트넘 측면 공격수 무하니가 상대 선수랑 엉키면서 넘어졌고 일단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VAR 결과 썬덜랜드 수비수인 알데레테가 먼저 볼을 터치했고 도리어 이제 무하니가 알데레테의 발을 밟은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VAR 결과 이 페널티킥 선언은 취소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판정이었죠. 알데레테가 먼저 볼을 터치했고 그리고 이제 무하니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태클 들어온 상대 선수랑 엉키는 장면이었으니까 이미 넘어지는 과정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페널티킥이 불리지 않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썬덜랜드가 29분경에 르페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무키엘레가 골문 바로 앞에서 또 이제 헤더를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어요. 머리를 조금 빗맞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만 임팩트 가져갔어도 골이 되는 상황에 가까웠는데 썬덜랜드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32분경에는 롱스로인에서 판더벤이 헤더를 걷어낸 거를 자카가 그대로 이제 그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2분경에 다시 한번 브로비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비의 골문 앞 슈팅을 킨스키 골키퍼가 잘 각도를 좁히고 나오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추가 시간 4분경에 득점 기회를 한번 맞이하긴 했어요. 이게 그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처음 기록했던 빅찬스였는데요. 우도기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제 알제레테가 걷어낸다는 게 솔랑키 앞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랑키가 골문 앞에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각도가 좀 없었고 레프 골키퍼가 발을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썬덜랜드가 주도했던 전반전이었어요. 점유율에서도 54대 46으로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슈팅 숫자는 7대 7로 동일하긴 했는데 빅찬스가 썬덜랜드가 2개,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1개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득점도 썬덜랜드가 1.35골,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0.76골이었죠. 사실 더 좋은 기회들은 썬덜랜드 쪽에 더 많았지만은 썬덜랜드가 고질적인 결정력 문제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0대0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전 토트넘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급하다 보니까 좀 거친 플레이들, 그리고 또 이제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3명이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3명이 바로 로메로, 판더벤,
포로로 이제 그 3명의 선수가 백포에 이 3명의 선수가 수비진 4명 중에 3인이었던 거였죠. 반면에 그 썬덜랜드는 브로비가 33분경에 팔꿈치로 포로의 얼굴을 쳐서 그래서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반전에만 옐로 카드가 4장이 나온 거는 이전까지 단 3경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이 급하다 보니 다소 거칠게 그리고 또 다소 불필요한 파울들로 옐로우를 누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은 전반전보다는 다소 느릿느릿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트넘이 그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썬덜랜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고 이 과정에서 썬덜랜드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무켈레가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가져간 게 토트넘 선수 발 맞고 튀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킨스키는 무켈레의 슈팅 방향을 보고 반대편으로 몸을 움직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킨스키가 역동작에 걸렸고 결국 썬덜랜드 입장에서는 행운의 굴절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썬덜랜드가 이번 시즌 선제 득점을 기록했을 경우 프리미어리그 최근 10경기에서 패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먼저 실점한 18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토트넘 선수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인지 이후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무리한 드리블을 상당히 많이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 기회를 도리어 더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65분경에 그 로메로랑 킨스키가 루즈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킨스키는 머리에 붕대를 감아야 했고 로메로는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브로비가 동업자 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 로메로가 그 루즈볼을 향해 달려갈 때 킨스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브로비도 당연히 그 경합을 하러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킨스키가 먼저 잡으니까 로메로가 속도를 죽였는데 여기서 이제 브로비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밀면서 로메로의 무릎에 킨스키의 머리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옐로 카드가 나와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왜냐면은 볼과 상관없이 파울을 범한 거거든요. 그것도 다소 위험할 수 있는 파울을 범한 건데 그러면은 옐로 카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브로비가 원래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뒤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브로비가 민 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옐로 카드가 주어지지 않았죠. 이게 그러니까 다이렉트 레드 같은 경우는 VAR 대상이지만은 경고 누적 퇴장 같은 경우는 VAR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썬덜랜드 입장에서는 다소 행운이 따른 판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킨스키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로메로였어요. 로메로가 이제 허벅지 그 인대 쪽에 조금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 로메로는 70분경에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어요. 그러면서 토트넘은 안 써도 되는 카드 한 장을 쓸 수밖에 없었죠. 단소가 로메로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로메로가 펑펑 울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거 월드컵 참가도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아직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리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 로메로가 무릎의 그 내측 인대 쪽 이쪽이 충돌해서 내측 인대 손상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대 손상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부상 기간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경미한 경우에는 1주에서 3주가량 결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할 경우 4주에서 6주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8주 이상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8주 이상까지 가면은 월드컵에도 못 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로메로가 눈물을 흘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랄 뿐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은 85분경에 갤러거를 빼고 사비 시몬스까지 투입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은 마음만 급할 뿐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결국 경기는 이대로 1대0 썬덜랜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썬덜랜드가 더 공격을 주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썬덜랜드가 한 번씩 공격할 때마다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숫자도 결국은 13대 11로 앞섰고요. 문제는 유효 슈팅이었죠. 썬덜랜드가 정말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골문 안으로 슈팅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도 기대 득점은 1.79골을 기록하면서, 근데 정작 골은 가장 기대 득점에서 먼 슈팅에서 행운의 굴절골이 나오긴 했습니다. 원래 썬덜랜드가 이 경기 그러니까 최소 2골은 넣었어야 되거든요. 이 행운의 골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면 3골까지도 넣을 수 있었던 거였죠. 물론 토트넘도 1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살리진 못했고요. 그래도 토트넘은 11번의 슈팅 중에 7번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갈 정도로 슈팅 정확도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단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죠.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제 솔랑키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 발 맞고 나간 거죠. 이런 가운데 동시간에 열렸던 토트넘이 잔류 강등 경쟁팀이라고 볼 수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에스턴 빌라, 현재 프리미어리그 4위 팀이죠. 그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분경에 핵심 센터백인 무리오가 자책골을 넣는 불운이 있었지만은 38분경에 허드슨 오도이의 패스를 받은 니코 윌리엄스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낸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잔류 강등을 놓고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팀이 15위 리즈 유나이티드, 16위 노팅엄 포레스트, 17위 웨스트햄, 그리고 18위 토트넘, 이렇게 4개 팀이거든요. 이 4팀 중에 한 팀이 강등된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벌리랑 울버햄튼은 강등이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강호 에스턴 빌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올렸고, 웨스트햄은 울버햄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썬덜랜드한테 패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고, 잔류 마지노선인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가 2점입니다. 그 위에 있는 리즈 유나이티드, 노팅엄과는 3점 차. 그리고 혹시라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맨유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이 리즈와의 승점 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경기 토트넘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왜냐면은 토트넘이 썬덜랜드한테 강했거든요. 실제 토트넘은 2010년 4월 패배 이후 단 한 번도 썬덜랜드 상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6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데체르비 감독은 지난 11년 동안 토트넘을 이끈 감독들 중에서 데뷔전에 패배한 두 번째 감독입니다. 바로 첫 번째 감독은 전임이었던 이고르 투도르였죠. 거기다가 투도르 이전까지는 9명의 토트넘 감독들이 모두 데뷔전에서는 패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은 투도르랑 데체르비가 연달아서 감독 데뷔전에서 패한 거죠. 더 큰 문제는 토트넘이 2026년 들어서 5무 9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프리미어리그 일정 연도에서 최장기간 승리가 없었던 거는 2008년에 더비 카운티 18경기 무승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에 썬덜랜드 17경기 무승이었고요. 1993년에 스윈던 타운 15경기 무승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세 팀들은 어김없이 해당 시즌에 강등당했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현재 14경기 무승인 거죠. 만약에 다음에 있을 브라이턴전에도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스윈던 타운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더욱 강등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옵타 슈퍼컴퓨터에서 만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토트넘의 강등 확률이 어느덧 46.0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이 웨스트햄 35.56%고 노팅엄 포레스트 10.23%고
그리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8.15%죠.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예상한 거에 따르면은 울버햄튼 100%, 번리 99%인 가운데 웨스트햄 31%, 토트넘 44%, 노팅엄 포레스트 16%, 리즈 16%. 토트넘이 현재 경쟁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는 강등 확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을 놓고 보면요, 리즈 유나이티드는 아직 맨유와의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가운데 그 다음이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 웨스트햄, 노팅엄 포레스트 이 두 팀은 최근 기세가 좋아요. 그래서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반면에 최근 기세가 좋지 못한, 최근 부진한 두 팀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인데, 근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토트넘은 남은 일정에서 상대 팀들 평균 순위가 10.3입니다. 반면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13.92. 리즈 유나이티드가 상대적으로 남은 경기 상대 팀들의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칭 꿀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울버햄튼과의 홈경기가 있고, 울버햄튼은 거의 강등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경기 승리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19위 번리와의 경기도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일정도 그렇고 기세도 그렇고 가장 불리한 거는 토트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근 브라이튼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놓고 경쟁 중에 있습니다. 울버햄튼 원정과 리즈 홈경기, 이거는 토트넘이 잔류하려면은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 두 경기는 최소 승점 6점을 가져오고 나머지에서 얼마나 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일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에스턴 빌라는 현재 4위팀, 첼시 현재 6위팀, 에버턴 현재 8위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정들에서 최대한 승점을 가져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브라이턴전부터 이기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턴, 울버햄튼 여기서 연승을 거두면서 흐름을 가져와야지 그 뒤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 전반전에는 고전했으나 후반전에 3골을 몰아 넣으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맨시티는 승점 3점에 더해 골득실까지 아스널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그 포르투갈 선수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출전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종전까지는 루이스 보아 모르테가 이제 296경기로 가장 많았었는데요. 과거 이제 풀럼의 레전드였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297경기로 루이스 보아 모르테를 넘어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맨시티와 첼시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손꼽히고 있는 야야 투레와 프랭크 램파드가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물론 램파드는 선수 경력 말년에 맨시티에서 잠깐 뛴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램파드 하면은 첼시 레전드긴 하죠. 야야 뚜레는 맨시티 레전드고요. 근데 전반전 특히 이제 한 20분까지는 첼시가 주도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사실 전체적으로 주도권 자체는 가져갔는데, 맨시티는 마지막 순간에 패스라던가 드리블이라던가 이런 게 길면서 결국 슈팅 후 가져가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맨시티의 좌우 측면에 드리블을 2중 3승으로 막는 그런 효율적인 수비를 선보인 데다가 역습에서 네투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맨시티의 골문을 위협을 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17분경에 쿠쿠렐라가 먼저 골을 넣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VAR 결과 쿠쿠렐라가 살짝 옵사이드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 골이 취소가 됐었죠. 하지만 이제 그 한 25분 정도부터 맨시티가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도쿠의 드리블에 이은 전진 패스를 맨시티의 복덩이인 유스 출신 미드필더이자 현재는 왼쪽 풀백에서 뛰고 있는
니코 오라일리가 컵백을 줬고 이를 베르나르도 실바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첼시 수문장 로베르트 산체스가 잘 막아냈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전반전은 이렇다 할 상황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빅찬스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첼시의 기대 득점이 0.2골, 그리고 맨시티의 기대 득점이 0.49골, 슈팅도 양팀 사이좋게 5대 5였습니다. 점유 자체는 맨시티가 했지만은 첼시가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닫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효과적인 역습을 감행하는 형태로 경기가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모두 약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보인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첼시는 네투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네투 중심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46.7%, 반면에 오른쪽은 18.6%밖에 되지 않았죠. 오른쪽 측면의 부진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 에스테방이 상당히 뛰어난 유망주지만은 확실히 이런 빅경기에서 큰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은 어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제 에스테방이 드리블 치다가 뺏기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도 맨시티는 도쿠 중심의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특히 최근 도쿠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도쿠도 세메뉴도 둘 다 너무 드리블을 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패스 타이밍을 놓치면서 좀 끊기는 장면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만 돌았을 뿐 중앙까지 연결되는 과정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편에 속했어요. 그게 이제 맨시티가 전반전에 드러냈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후반 와서 맨시티의 중원 플레이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쉐르키가 있었고요. 51분경에 쉐르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파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가던 오라일리가 방향만 바꾸는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7분경에는 쉐르키가 도쿠의 패스를 받아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으면서 상대 수비를 본인 쪽에 끌어들인 다음에 전진 패스를 찔러준 거를, 이거 진짜 패스 예술이었어요. 사실 각이 거의 안 보이는 듯 싶었는데 쉐르키는 그 좁은 틈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죠. 그리고 이걸 받은 게이가 마치 공격수처럼 부드럽게 터닝한 다음에 각을 꺾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가 51분과 57분에 연달아서 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잡아 나간 거죠. 쉐르키는 이 경기에서 2도움을 추가하면서 2015-16 시즌 웨스트햄의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표팀 대선배기도 했던 디미트리 파에 이후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10개 이상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복덩이, 원래는 미드필더였지만은 맨시티의 약점이었던 왼쪽 풀백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중요 순간마다 골을 넣으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니코 오라일리가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최근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6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오라일리보다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는 첼시 공격수 주앙 페드로 7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안 그래도 게이가 첼시 유스 출신이거든요. 근데 첼시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갔다가 이번 겨울에 이적하게 된 건데요. 이 경기에서 게이는 무려 102번의 패스 중에 101번을 성공시켰습니다. 패스 미스가 단 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 중에 상대 수비 라인을 깨는 라인 브레이킹 패스도 무려 23회나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경합을 9회 가져간 가운데 8회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채기도 3개를 기록했고 골도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점 활약을 펼친 게이였죠. 이런 가운데 맨시티는 68분경에 일단 압박도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와 카이세도가 좀 미스를 범했어요.
일단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카이세도가 상대 압박에 에어싸일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 카이세도한테 패스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스가 발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카이세도가 받았으면은 키핑을 했으면은 거기서 뭐 그걸 풀어 나오건 자신 없으면 아예 걷어내건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등진 상태에서 키핑을 하다가 맨시티한테 가로채기 당하면서 그대로 이제 도쿠가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맨시티의 3대0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슈팅 숫자는 18대 12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은 맨시티가 1.89골, 첼시가 1.14골. 그러니까 기대 득점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까지 스코어 차이가 날 만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맨시티가 슈팅의 질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18번의 슈팅 중에 8개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12번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은 3번밖에 되지 않았고요. 빅찬스는 맨시티가 3번, 그리고 첼시가 2번이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슈팅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는 맨시티랑 첼시가 첼시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 자체를 주도한 거는 결국 맨시티였죠. 그게 펩 축구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격 위협도 그래프 보면은 맨시티가 거의 주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도 당연히 64대 36이었고요. 코너킥도 12대 4로 맨시티가 크게 앞섰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아스널과의 승점차를 6점까지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골득실도 이제는 양 팀이 3골 차이밖에 안 나요. 아스날이 플러스 38,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플러스 35. 근데 6점 차면은 크게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맨시티가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리그컵 경기 때문에 뒤로 미뤄졌거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오는 주말에 맨시티와 아스날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심지어 이 경기가 맨시티 홈인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맨시티가 아스널한테 승리를 거둔다면은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승점 차는 3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가 한 골 차로 승리를 하면은 맨시티 골득실이 플러스 36이 되죠. 반면에 아스날의 골득실이 플러스 37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경기, 그러니까 아스날보다 덜 치른 그 한 경기에서 맨시티가 승리하면은 그러면 최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는 골득실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골득실 동률까지 가는데 다득점에서 맨시티가 앞섭니다. 이제 더 이상 아스널이 골득실에서 앞선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 경기 최소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승점 3점 차의 리드를 유지하려면은 그러면 이 경기는 패하지 않아야지 본인들이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을 본인들의 손으로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맨시티한테 패하면은 그러면 이제 맨시티가 전승 거둘 경우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아르테타 감독이 4월 성적이 최악이라는 데 있어요. 아르테타 감독의 4월 성적은 44%로 월별 성적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연기가 됐었던, 그래서 6월과 7월에 경기가 있었던 2020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월별 성적만 놓고 보면은 아르테타는 4월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4월 승률이 79%로 코로나 때 그 7월에 있었던 경기 제외하고는,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달 리그가 멈추면서 7월까지 갔던 거였잖아요. 그거 제외하면은 4월이 79%로 가장 높습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종 10경기 내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 최근 43경기 중 단 한 번만 패했고 32번 승리를 했습니다. 즉 최근
프리미어리그 최종 10경기 내에서 경기를 치른 거에서 43경기 32승 10무 1패를 기록 중인 거죠. 실제 맨시티는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아스널, 리버풀, 첼시 강팀들을 도장 깨기 한 거죠. 리그컵에서 아스널 꺾고 우승했고, FA컵 8강에서 리버풀 꺾고, 그것도 무려 4대0으로 꺾고 4강에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첼시랑 리그 경기에서 3대0 대승 거둔 건데요. 반면에 아스날은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한테 리그컵에서 0대2에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고요. FA컵 8강에서 2부 리그 팀인 사우스햄튼한테 1대2로 패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긴 했지만은 이 경기 졸전이었죠. 내용은 추가 시간 하베르츠의 골 덕에 간신히 1대0으로 이겼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본머스전도 안 좋은 경기력 속에서 1대2로 패. 그리고 본머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그것도 홈 경기였음에도 졸전 그때 1대2로 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해야 된다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스포팅 당장 맨시티 원정을 앞두고 스포팅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전에 어쨌건 원정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준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준결승에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 2차전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모로 일정상의 불리함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맨시티는 사우스햄튼과의 FA컵 준결승이랑 그 이제 나중 가면 FA컵 결승까지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이제는 리그에만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나마 아스날 입장에서 좀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남은 일정 상대팀들이 그나마 맨시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 보인다는 거죠. 맨시티전은 이거는 승점 6점짜리 경기고, 뉴캐슬 최근 안 좋죠. 최근 쭉 내려오면서 14위까지 떨어졌고요. 풀럼도 최근 안 좋으면서 12위까지 내려왔고요. 도리어 웨스트햄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웨스트햄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원정 경기고요. 번리전은 이건 가져와야죠. 이때면은 번리 이미 강등 확정되는 시점일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요새 팰리스가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스널이라면은 팰리스 정도는 이겨줘야 되긴 합니다. 반면에 맨시티는 아스널과의 홈경기가 있고요. 번리전은 당연히 맨시티가 가져오겠지만은 에버튼도 요새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유럽 대항전 놓고 경쟁하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수비가 강한 팀. 그리고 브렌트포드 이번 시즌 매우 좋죠. 현재 7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 놓고 경쟁하고 있고, 본머스가 요새 무서워요. 본머스가 주말 아스널까지 꺾으면서 12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구단 역대 최장기간 프리미어리그 무패 기록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4위인 에스턴 빌라와 최종전까지 있습니다. 어쨌건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울버햄튼을 3대0으로 꺾고, 그리고 또 이제 토요일 밤에 열렸던 아스널과 본머스 경기에서 아스널이 패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썬덜랜드 원정에서 패하고, 노팅엄이 에스턴 빌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여기에 더해 맨시티가 첼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과 잔류 강등 경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 경쟁도 지금 굉장히 치열해요. 에스턴 빌라랑 리버풀이랑 첼시랑 심지어 그 밑에 브렌트포드랑 에버턴까지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순위 경쟁이 막판에 굉장히 치열해진 상태예요. 원래는 리그 우승은 아스널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아스널이 최근 4경기에서 3패 당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남은 기간 어떤 팀이 웃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